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저녁 8시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강남구 신사동에서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A씨가 저녁을 먹고 산책할 겸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건물에서 막 급하게 뛰어나오는 남성 한 명을 마주치게 돼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짙은 쌍꺼풀을 가진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눈이 마주친 그가 대뜸 묻습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A씨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후 남성은 안심한 듯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민 A씨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당시는 12월 한겨울인데 이 남자가 특이하게도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학이 넘어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죠. 제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경찰은 즉각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로 출동해요. 여긴 앞서 주민 A씨가 그 수상한 남성을 목격한 장소이기도 했죠. 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심상치 않은 박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이삿짐 박스인데 테이프로 꽁꽁 밀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서둘러 테이프를 뜯어내는데 안에는 끔찍한 상태의 여성 사체가 발견됩니다.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했고 추후 밝혀진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당시 34살의 조은혜 씨. 건물 3층 어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후 범인은 빠르게 검거됩니다. 사체가 발견된 지 15시간 만에 경찰은 인근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에서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죠. 그는 22살의 유 씨. 유 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살인을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은혜랑 3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거든요. 다시 사귀자고 했는데 은혜가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유 씨의 너무도 뻔뻔한 완전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이었죠. 우선 둘의 악연은 4년 전인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해자 조 씨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워낙 성품이 곱고 또 친절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따르고 또 좋아했고요. 당시 18살의 가해자 유군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조 씨와 만났는데 그게 점점 이 선생님에게 어떤 감정을 키워가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 번쯤은 다들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유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거의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하루에도 수십 번 선생님 조 씨에게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다반사였죠. 이게 꽤 무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얘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면서 좀 잘 달랬다고 해요. 근데 유구는 선생님한테 답이 없으면 급폭발하면서 막 욕설을 날리는 거예요. 도를 완전히 넘은 거죠. 게다가 퇴근길에 그녀의 집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점잖게 나무랐어요. 너와 나는 선생과 제자지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단다. 난 너한테 제자 이상의 감정이 없어. 설득을 했지만 유군의 감정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스토킹에 가까웠죠. 결국 참다 못한 선생님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유군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되죠. 결국 그 학생은 이걸 계기로 학교에서 자퇴하게 되는데 이게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유군이 자퇴한 후에도 선생님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2011년 2월 유군은 이번에 학교 측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안에 자신이 사실 조 선생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한테도 막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제목이 아주 가관입니다. 너는 내 아기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메일 제목이었으니 뭐 내용은 안 봐도 뻔하죠. 결국 조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걸로 이제 정신과까지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도 너 계속 이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따끔하게 경고했어요. 근데 유군은 멈추지 않았고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2월 8일입니다. 그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군이 이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때 손에는 20cm짜리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철컥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선생님이 문을 열고 집을 나가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유군이 선생님을 밀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목을 조르고 강간을 시도해요. 조 씨가 막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죠. 그러자 범인이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손에 힘을 풀고 순순히 그녀를 놔줬습니다. 조 씨는 간신히 빠져나왔고요. 그런데 이때 사실 이거 명백한 강간 미수 범죄잖아요. 바로 신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조 씨는 그래도 선생님이라 이 일로 어린 제자가 전과자가 되는 게 너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늘 배려하고 베푸는 걸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녀는 신고하는 대신에 유군의 부모와 만나서 좀 부딪혀보기로 결심합니다. 만나서 지금 아드님이 정상이 아니다. 나한테 이런 위협을 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라고 권유했죠.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학생을 용서하고 미래를 걱정해 준 건데 대단하죠. 다행히 부모 또한 행동에 옮겼습니다. 2월 16일, 그러니까 사건 일주일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정신과에 갔죠. 그랬더니 망상장애를 진단받는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 유군은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단단히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후 즉각 입원 치료가 시작됐고 3개월이 지나 유군은 퇴원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유군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아들을 멀리 떨어진 미국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건 유군 집안이 어느 정도 부유해서 할 수 있었던 대처였겠죠. 근데 이게 도피 유학? 아니 좀 회피 유학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가 싶었죠. 근데 아니요.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감시도 방해도 없는 이 타국에서 조 선생님에 대한 망상, 집착을 더 키워나가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매일매일 이 조 씨의 SNS를 스토킹합니다. 누굴 만났는지, 뭘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다 일상을 훔쳐봤죠.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 이 유 씨가 어느새 내 인생이 저 선생님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완전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죠. 그러던 2013년 7월 유학 2년 만인데 잠시 그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창회에 참석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죠. 이게 어쩌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야, 너 들었냐? 조 선생님 결혼한대.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유 씨가 여전히 선생님을 계속 좋아하니까 이게 좀 위험하니까 마음을 좀 접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유 씨는 곧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선생님 SNS나 엿보고 사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을 한다? 나는 이 꼬라진데? 그때부터 또다시 이메일 테러가 시작돼요.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보낸 이메일만 약 400통. 근데 그 내용도 너무 끔찍하죠. 주로 너를 강간하고 싶다. 너는 내 여자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SNS에도 흔적을 남겨요. 방명록에다가 온갖 협박, 악담 남겼죠. 내가 널 기필코 죽일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은혜쌤 어디에 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SNS 계정에다가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와 함께 그녀를 찾아내 반드시 죽이겠다는 다짐을 남겨둡니다. 선생님 조 씨도 이걸 봤어요. 너무 불안했고 결국 SNS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후 유 씨가 더 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조 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또 그녀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연락처가 뭔지,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막 캐물었고요. 심지어 목사로 재직하던 조 선생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제발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다고 연기를 펼쳤죠. 그러다 같은 해 12월 유 씨는 아예 미국 학교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뒤진 끝에 이 선생님의 새로운 근무지를 알아내요. 거긴 강남에 있는 어학원이었습니다. 이때 유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데 조은혜 찾았다. 너무도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곧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요. 선생님 어떡해요? 걔가 선생님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연락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녀는 다시 제자 유 씨와 맞닥뜨립니다. 사건 당일인 2013년 12월 18일 속에 과도를 품은 채 유 씨는 강남구 학원 건물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녀가 나오길 기다린 거죠. 그러다 저녁 7시 15분쯤 조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1층으로 걸어 나오는데 여기서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 유 씨와 마주해요. 식은땀이 나고 막 겁에 질렸죠. 그래도 침착하게 오랜만이네. 내가 지금 3층에 뭘 좀 두고 왔거든?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라면서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유 씨는 미친 듯이 계단으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땡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있는 유 씨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망설임 없이 선생님을 공격했어요. 머리, 얼굴, 목, 수차례 거쳐 칼부림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폭언도 내뱉어요. 꼴 좋다. 네가 나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러고 공격하고 찌르고 걷어찼죠. 결국 조 씨는 피를 흘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데 이유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시신을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그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삿짐용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시신을 담더니 인근 편의점에 가서 생수와 테이프를 사오거든요. 이 물을 막 뿌려가지고 박스를 깨끗하게 닦아요. 피를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로 꽁꽁 봉해서 그대로 이 건물의 계단 아래에 방치한 겁니다. 사실 시신을 어디 따로 숨기거나 이 현장 전체를 청소한 건 아니었어요. 이 점이 특이하다는 건데요. 마치 좀 보란 듯이 이삿짐 박스를 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는 유 씨가 피해자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한다기보다는 그저 이 순간 박스를 잘 포장해야 한다라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감정이 아니라 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 거가 됐다. 이런 심리랄까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 다음으로 범인은 피해자 핸드폰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해요. 지인이 곧장 이 범인의 어머니에게 알려줬고 밤 10시 30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체포된 유 씨는 살인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 씨 부모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수사 내내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과거에 이 피해자 선생님을 아는 사이였고 또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돌연 이 유가족이 있는 교회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대뜸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아빠 직장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약간 합의금 쪽으로 건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 자신만 방어하겠다는 태도죠. 근데 또 이러면서 망언을 내뱉습니다. 숨진 피해자 조 씨가 순교를 한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유가족 측은 분노했고 그쪽에서 온 제안 다 거절하면서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처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범인 유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정신과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 씨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으니까 형을 감해달라는 주장. 근데 전문가들이 이 사건 과정을 좀 들어보면 사실 그는 범행 과정 내내 굉장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살해한 후에 편의점 가서 생수와 테이프 샀죠. 그 생수로 박스를 닦아낸 것 외에도 자기 몸에 묻은 혈흔도 닦아냈어요. 그리고 또 범행 후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얼굴에 뭐가 묻었냐? 라고 묻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모든 행동이 정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해 줄 수 있을까요? 동시에 범인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부모가 어릴 때 나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돈만 대줬다. 불우한 유년기 어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남녀가 사귀다 보면 배신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과거에 얽매였다 라고 했죠. 아니 이거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반성문엔 잘못했다, 죄송하다 라는 말은 없었고요. 결국 2014년 7월 29일 그에게는 징역 35년,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됩니다. 휴, 행여나 법망을 빠져나갈까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참고로 그가 받은 징역 35년형은 당시로서는 유기징역에서 가장 최장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아니었다라는 건 유가족 입장에선 좀 안타까웠는데 왜냐면 무기징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석방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자폐장애가 어느 정도 참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또 나이가 아직 어려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됐고요. 범인은 근데 이것마저도 억울하대요. 항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오늘 사건에서 유독 마음이 아팠던 게 수년에 거쳐 자기를 스토킹하고 또 강간까지 시도한 그 제자. 근데 또 제자라는 이유로 막 회유하려고 했다는 그 점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큼 또 배려하는 조씨, 그분의 성향도 잘 이해가 되고요. 선생님으로서 그런 악독한 제자를 용서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아량을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살인으로 되갚은 범인. 아니 게다가 사건 이후에 아들만 보호하려고 했던 부모까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